발췌, 전원경 예술 도시를 만나다 사멘드 민키. 7. 프로방스 사이프러스 나무와 라벤더 향기. 프로방스의 어떤 점이 고흐의 눈을 뜨게 만들었을까? 고흐는 아르의 자연을 통해 스승이나 동료, 화가들에게 배우지 못했던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 뒤집어 말하면 프로방스의 자연은 그만큼 고흐에게 특별한 무엇이었다. 큰 키에 진한 녹색의 잎이 빽빽하게 위로 피어나는 사이프러스 나무들과 구름을 찾기 힘든 맑은 하늘, 그리고 넓고 건조한 평원에 가득히 피어난 감미로운 향기의 보랏빛 라벤더, 이런 밝은 색감들이 프로방스라는 단어와 함께 떠오르는 이미지들이다. 이 환하고 강렬한 원색의 향연들이 고흐의 진정한 스승이 되어진 것이라고 우리는 그저 추측할 뿐이다. 156. 프로방스에서 최초로 건설된 도시는 프랑스의 제2도시인 마르세유다. 기원전 600년경 해상무역에 나선 고대 그리스인들이 이 항구를 무역 거점으로 삼기로 하고 마살리아라는 이름을 붙였다. 인근의 니스와 앙티브도 그리스인들이 건설한 도시다. 이후 로마인들은 기원전 125년경 마르세유에 착륙했으며 기원전 118년 나르본을 수도로 한 속주 프로빈키아를 건설했다. 로마 지역의 속주였던 역사 덕분에 프로방스 곳곳에는 옛 로마의 유적이 남아있다. 프로방스는 프랑크 왕국, 로타르 이탈리아 왕국, 부르고뉴 왕국을 거쳐 1481년 루이 11세 시대에 정식으로 프랑스 영토에 편입되었다. 157. 프랑스 아비뇽 유수로부터 40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18세기 후반. 프랑스 대혁명의 와중에 프로방스는 다시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다. 프랑스 대혁명의 불길은 1789년 마르세유 봉기에서 시작되었다. 프랑스 국가 라 마르세이에즈는 마르세유 혁명가가 프랑스 전국으로 퍼져나간 결과다. 재미있는 사실은 프로방스가 혁명의 진원지인 동시에 왕당파의 근거지이기도 했다는 사실이다. 159. 19세기 말까지 프로방스의 도시 대부분은 파리와 기차로 연결되었고 파리에서 또 이탈리아에서 프로방스를 찾아오는 이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푸른 해변이라는 뜻을 가진 꼬뚜다주르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관광지에 올랐고 지중해 면한 칸, 니스, 몬테카를로 주변은 예술가들의 단골 아지트로 변했다. 160. 프로방스를 거점으로 삼은 예술가들 중에는 아르에서 1년여간 생활을 했던 반 고흐가 단연 유명하지만 그 외에도 세잔, 르누아르, 마티스, 피카소, 샤갈 등이 프로방스에서 만년을 보내며 많은 작품을 그려냈다. 160. 천성이 수줍고 자신을 말로 표현하는데 서툴렀던 세잔은 파리가 아닌 고향 액상-프로방스의 자연에서 진정한 그림의 대상을 발견했다. 그는 이 자연을 자신만의 독창적이고 이지적인 원리로 표현하고자 했다. 세잔은 항상 시절부터 인문학에 매우 뛰어난 학생이었으며 평생 문학을 가까이 했다. 그중 중학교 동창인 소설가 에밀 졸라와의 30년 우정도 세잔의 작품 세계를 거론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중학교 시절 세잔은 다른 구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졸라를 구해준 적이 있었다. 졸라는 감사의 표시로 세잔에게 사과를 주었는데 이 때문에 세잔이 사과로 파리를 정복하겠다는 말을 남기며 정물의 대표적 인상을 사과로 고집했는지도 모를 일이다. 161. 20년 이상 액상-프로방스의 생트 빅토아르 산을 거듭해서 그리면서 세잔의 형태는 점점 추상으로 변모해갔다. 만년의 세잔은 눈에 보이는 실제 리얼리티를 재현하지 않고 자신의 관념 속 이미지를 꺼내어 그리고 있다. 그의 풍경화가 이처럼 흐릿하고도 막연한 형태의 반복으로 채워지자 사람들은 엉뚱하게도 세잔의 시력이 나빠진 게 아닌가 의심을 하게 했다. 161. 세잔은 자기도 모르게 추상 미술의 세계에 처음으로 발을 들여놓은 것이다. 그는 자신이 본 그대로를 그렸지만 그 결과물은 행태와 색채로 표현된 화가 자신의 정서적 감각이었다. 나는 자연에서 원통 구원추를 본다는 세잔의 말은 20세기 미술의 역사를 바꾸는 한마디였다. 세잔 당대에는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던 기법이었지만 세잔에 의해 19세기 미술의 문이 닫히고 현대 미술의 세계가 열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163. 1888년 여름 고흐는 프로방스의 밤을 채우는 새로운 빛들을 발견했다.
밤의 카페 테라스와 론강의 별빛은 낮과는 다른 환한 빛으로 채워져 있다. 고흐는 램프와 밤하늘의 별을 이용해서 새롭고 신비로우며 결코 어둡지 않은 밤의 빛을 창조해냈다. 프로방스의 건조하고 맑은 여름 대기는 고흐에게 빛의 힘이 얼마나 무한한지를 일깨워 주었다. 론강의 별빛들은 화가는 죽어서 땅에 묻힐지라도 작품을 통해 후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한다. 는 고흐의 편지 글을 상기하게끔 한다. 167. 우연의 일치겠지만 비제의 삶은 고흐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다. 비제는 고흐처럼 병적으로 예민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다. 작곡가 자신이 대부분의 작품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파기해버릴 정도였다. 오페라 3편, 교향곡 2편, 피아노곡 20편 남짓, 그리고 카르멘 서곡과 아르르 여인 모음곡 정도가 비제가 남긴 작품의 전부다. 이런 예민한 성격이 결국 작곡가의 목숨을 빼앗아갔다. 비제는 1875년 초였던 카르멘의 혹평에 마음을 상해 병색에 누웠고 석 달 만에 37이라는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았다. 169. 비제의 음악은 그 어떤 작곡가와도 다른 천부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대담하고 아름다운 멜로디와 컬러풀한 색감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베토벤 브람스로 이어지는 독일 관현악의 전통이나 로시니, 베르디의 이탈리아 오페라와도 완전히 다른 그야말로 프랑스 감성이자 감각이다. 아르르 여인이나 카르멘에 담긴 태양처럼 강렬하면서도 세련된 관현악 어법은 짧은 동안 비제가 이루어 놓은 프랑스 낭만주의 음악의 정수다. 169. 1900년대 초 예순을 간 넘긴 피에르 오기스트 르누아르는 70이 넘는 노인처럼 늙어 있었다. 화가로서는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었으나 젊은 탓의 고생 탓인지 나이보다 일찍 루머티즘이라는 난치병이 찾아왔다. 1907년 르누아르는 파리의 싸늘한 겨울을 떠나 니스 근처 작은 마을인 카니의 슈르메르스 아틀리에 겸 집을 사서 정착했다. 여기서 만년의 12년을 보내는 동안 화가는 아내 알린을 잃고 그 자신도 류머티즘이 악화되어 거의 거동할 수 없는 상황을 맞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누아르는 이 마지막 집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냈다. 171. 그 중에는 후배 화가인 앙리 마티스도 있었다. 마티스는 니스에서 자신이 원하던 찬란한 은빛 햇살을 발견했다. 모든 것이 기가 막힐 정도로 매혹적이라니 있고 니스의 첫 인상을 표현한 마티스는 1917년 이후 겨울마다 니스의 호텔에 장기 투숙하며 그림을 그렸다. 이후에도 남태평양과 미국 뉴욕으로 자신의 색채를 찾아 긴 방랑을 하곤 했지만 마티스는 언제나 니스로 다시 돌아왔다. 마티스는 특히 파라솔, 커튼, 병풍, 거울 등 니스의 호텔을 장식한 지중해 풍 실내 스타일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173. 마티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색채의 마술상 마르크 샤갈도 니스 근방에서 만년을 맞았다. 러시아계 유대인인 그는 2차 세계대전 직전 나치스의 마술을 피해 미국으로 망명하지만 미국에서도 영어를 배우기를 거부할 만큼 제2의 조국 프랑스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했다. 평생을 방랑자로 살았던 그는 말년에 이르러 파리보다는 프로방스를 더 그리워하게 되는데 아마 러시아의 고향 마을 비테프스크에 대한 향수 때문이었을 것이다. 1950년 미국에서 프랑스로 돌아온 샤갈은 니스 부근 마을인 방스에 있는 바다가 보이는 집을 한 채 구입한다. 174. 세잔에게 액상 프로방스가 그랬듯이 니스는 마티스와 샤갈에게 그가 찾던 모든 소재와 색채를 다 줄 수 있는 도시였다. 175. 8. 바이마르와 라이프치히. 독일인의 정신을 잉태한 도시. 정식 명칭이 독일 연방공화국인 독일은 유럽연합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이고 러시아를 제외하면 유럽에서 가장 많은 국가들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유럽의 중앙에 위치해 있고 북해, 발트해와 맞닿아 있다. 경제 규모로는 세계 4위로 유럽에서 제일 부강한 국가다. 정식 명칭이 말해주듯 독일은 16개의 주로 나뉜 연방 국가다. 2014년 영국 BBC TV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들이 가장 호감을 갖고 있는 외국이 독일이라고 한다. 독일은 기계, 항공, 자동차, 의학, 철강 등의 산업에 강세를 보이며 미국 다음으로 많은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 국가다.
179. 독일은 300여 개가 넘는 공국들의 느슨한 집합체였다. 독일 제국, 신성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의 이름으로 불리기는 했으나 이 제국들의 황제들은 선거로 선출되는 특이한 체제를 취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눈에 띄는 점은 고대 로마와 별 상관도 없어 보이는 독일이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국가명을 꽤 오래온 기간 고수했다는 부분이다. 181. 카를 대제 제국의 중심은 로마가 아니라 알프스 이북이었으나 이는 아무 문제도 아니었다. 유럽인들은 고대 이래 팍스 로마나의 평화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었고 제국을 재건할 수만 있다면 그 영토가 로마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도 로마 제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당시 교황 레오 3세는 서로마 제국의 영토는 원래 교회의 것이며 황제에게 통치권을 임한다는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서신을 제시하며 황제보다 자신이 우월함을 주장했으나 이 문서는 사실 위조가 된 것이었다. 180. 이중 동프랑크 왕국은 프랑크인이 아닌 작센인에게 왕위가 이어져 작센공 하일리히 1세가 왕이 되었다. 카를 대제를 프랑스인이라고 쓴다면 하일리히 1세는 최초의 독일인 왕이었다. 작센 왕조는 곧 이탈리아까지 점령해 동프랑크 왕국의 영토는 오늘날의 독일과 이탈리아로 넓어졌다. 976년 이후로 독일의 왕들은 로마 제국의 황제라는 명칭을 쓰기 시작했다. 181. 962년 오토 대제의 즉위는 최초의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즉위로 일컬어진다. 정확하게 따르면 로마 제국 또는 독일 제국의 황제가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칭호를 쓰기 시작한 것은 1122년 보름스 협약 이후다. 이 협약은 제국 내 성직자 서임권이 황제가 아닌 교황에게 있다고 명시한 협약이다. 제국 성립 이후 계속되던 황제 교황 간의 우위 다툼이 교황의 승리로 끝난 것이다. 이후 1155년 대관한 붉은 수염 프리드리히 황제는 정식으로 신성로마 제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신성 제국은 제국이 교황 못지않게 성스러운 지위를 신에게 받았으며 교황이 제국에 대해 간섭할 자격이 없다는 프리드리히의 의지를 담은 제국의 명칭이었다. 181. 신성로마 제국은 이렇게 태어났다. 이 제국은 사실상 여러 건국의 집합체에 지나지 않았으며 실제적 주권은 각 공국의 공작이나 제후들에게 있었다. 그 집합체 중에서 황제 선출의 선거권을 가진 7명의 선제후 마인츠 트리어, 클른의 대주교 라인 궁정백작, 보헤미아 왕, 작센 공작, 브란덴부르크 변경백들이 각각 자기와 특권을 나누어 가졌다. 선거로 선출됐던 황제의 자리는 1482년 이후 합스부르크 왕가로 세습되었다. 합스부르크 왕가는 제국의 수도를 빈으로 정했으며 이 때문에 여러 건국 왕국들 중에서 오스트리아는 남부의 바이에른은 북부의 프로이센과 함께 가장 큰 세력으로 군림했다. 182. 신성 로마 제국은 이름뿐이긴 해도 쭉 명맥을 유지하다. 프랑스인에 의한 로마 제국 재건을 주장한 나폴레옹에 의해 1801년 지도에서 사라졌다. 나폴레옹은 오스트리아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제국 내의 공국들을 해체하고 새로운 공국들을 만들었다. 이것이 1806년 나폴레옹의 주도로 그는 음악이 대중에게 신의 섭리를 전해주는 도구라고 확신했다. 첫 아내 마리아 바바라를 1720년에 잃은 것도 한동안 잊고 있었던 가족의 죽음이 주는 고통을 그리고 구원으로서의 종교의 존재를 깊이 각인시켜 주었다. 성 토마스 교회는 바흐의 그전 직장인들에 비해 형편없는 곳이었다. 교회의 참사회원들은 바흐의 음악을 이해하지 못했다. 바흐는 수많은 칸타타와 순환곡을 작곡하는 와중에 성 토마스크 교회의 합창단원들을 훈련시키고 심지어 그들에게 라틴어까지 가르쳐야 했다. 바흐는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이 교회에서 꿋꿋이 23년을 버텼다. 이 기간 동안 4곡 또는 5곡의 순환곡을 비롯해 300여 곡이 넘는 칸타타들, 골드베르크 변주곡, 비단조 미사, 마니피카트 등 숱한 걸작들이 쏟아져 나왔다. 196. 라이프치히에서 바흐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낸 라이프치히에서 바흐가 작곡한 칸타타와 순환곡들은 루터가 외친 종교개혁을 예술적으로 완성시켜준 거나 다름없다.
어찌 보면 루터의 종교개혁은 그가 비텐베르크에서 95개조의 의견서를 발표한 1517년부터 200년 이상이 지난 1700년대 초반에 라이프치히에서 바흐에 의해 완성된 셈이다. 196. 바흐, 괴테, 슈만, 멘델스존을 배출한 라이프치히는 바이마르와 함께 독일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문화도시로 손꼽힌다. 이 도시에는 1409년 설립된 라이프치히 대학이 있으며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는 뛰어난 오케스트라가 즐비한 독일에서도 최고 수준의 연주단체다. 매년 여름에는 바흐 페스티벌이 열리며 바흐가 음악감독으로 재직하던 성 토마스 교회의 소년 합창단 역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198. 바이마르를 말할 때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산업 디자인이 바로 이 도시에서 탄생했다는 점이다. 오늘날 우리 생활의 모든 부분에 빠지지 않고 들어와 있는 산업 디자인과 제품. 디자인은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생경한 단어들이었다. 예술가와 공장 사이에는 여전히 먼 간극이 놓여 있었다. 일종의 대안교육기관인 바우하우스는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 등장한 새로운 학교였다. 198. 1919년 바이마르에서 설립된 바우하우스의 원래 목표는 건축학교였다. 이 학교의 특이한 점은 건축과 미술공예 사이의 차이를 부정하고 모든 미술공예가들은 건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향해 종합적인 작업을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 중세시대에는 화가도 조각가도 모두 성당 건축을 위해 필요한 장인이었다. 르네상스 근대 예술이 미술과 조각, 공예를 건축에서 떼어냄으로써 예술은 실생활에 필요하지 않은 살롱 예술로 전락했으며 이러한 살롱 예술을 본연의 모습인 건축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것이 바우하우스 설립자들의 주장이었다. 모흘리나기, 바칠리 간딘스키, 파울 클레, 오스카 슐레머, 요하네스 이텐, 마르셀 브로이어 등 회화 조각 공예 무대 디자인의 유명 인사들이 줄줄이 바우하우스의 마이스터로 초빙되었다. 바우하우스의 강령, 즉 예술을 산업과 결합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대단히 획기적이면서 동시에 시대의 감성을 파악한 주장이었다. 기술과 예술의 통합은 기계공학이 발달한 독일의 특성을 식품 반영한 운동이기도 했다. 200. 1927년에는 바우하우스의 궁극적 목표였던 건축공방도 생겨났다. 건축공방은 현대적 도시 건축을 목표로 삼았고 교장으로 건축과 미스 반 데어 로에가 새로이 초빙되었다. 문제는 학교 내부보다 독일의 정치적 상황에 있었다. 바이마르에서 이들의 존재를 문제 삼았던 우익정부는 이제 나치라는 거대한 괴물이 되어 있었다. 공공임대 주택 단지를 건설하는 바우하우스에 대해 나치는 공산주의라는 의심을 품고 있었다. 나치는 간디스키 등 여러 교수들을 해임하고 교육과정을 대폭 수정하며 그 수정된 과정을 교육부에 제출해 승인을 받으라는 명령을 내렸다. 결국 반데어 로에는 1933년 학교를 해산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200. 이 짧은 기간 동안 바우하우스는 기능주의를 받아들인 예술의 새로운 모습을 대중에게 보여주었다. 1937년 미국으로 망명한 발터 그로피우스는 하버드 대학 건축학과 교수로 부임하며 자신의 바우하우스 건축 교육의 커리큘럼을 다시 한번 적용했다. 그가 구현하려던 기술과 예술의 통합으로서의 건축 교육은 20세기 건축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 라인 연방이다. 1815년 나폴레옹이 퇴위한 후 라인 연방은 다시 해체되어 35개의 공국과 4개의 자유도시 프랑크푸르트, 함부르크, 류벡, 브레멘으로 개편되었다. 이 즈음 군대의 힘을 내세워 성장하기 시작한 프로이센이 오스트리아를 제치고 연방의 주도적인 국가로 자리 잡게 된다. 182. 1871년 프로이센에 의해 통일 독일 제국이 출범하기 전까지 독일어권의 세력 판도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다. 이 복잡한 역사 때문에 현재도 독일에는 파리나 런던같이 모든 문화의 경제활동 인구가 집중된 대도시가 없다. 단일 도시라는 도로는 최대 규모인 베를린의 인구도 350만을 넘지 않으며 프랑크푸르트의 인구는 70만이 채 되지 않는다. 대신 각 공국의 수도들은 제각기 궁정도시 드레스덴, 본, 뮌헨 제국도시, 뉘른베르크 상업도시 브레멘, 함부르크, 프랑크푸르트 대학도시,
괴팅엔 하이델베르크 같은 다양한 개성을 가진 도시로 발전해 나갔다. 182. 여러 공국으로 쪼개진 채 살아온 독일인이 독일 정신과 문화를 처음으로 자각하게 된 계기는 1517년 시작된 종교개혁이다. 영국과 프랑스 국민들이 100년 전쟁을 통해 국가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었다면 그보다 2세기 정도 늦게 시작된 종교개혁은 독일인들에게 단일 국가의 가능성을 알아채리게끔 해준 최초의 사건이다. 그러나 100년 전쟁과는 달리 종교개혁은 독일인의 입장에서 보면 실패한 혁명이다. 연쇄적으로 일어난 종교개혁의 마지막 사건이었던 30년 전쟁으로 인해 독일의 통일은 200년 이상 늦춰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183.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독일은 정치적으로는 발전하지 못했으나 광업과 상업을 기반으로 한 경제적 발전은 급속히 진행되고 있었다. 1457년에는 구텐베르크가 고안한 금속 활자로 인쇄한 라틴어 사전이 출간되었다.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 지성과 경제적 능력을 함께 갖춘 지식인의 계층수가 빠르게 늘어났다. 1517년 마르틴 루터가 교황 레오 10세에게 보낸 95개조의 의견서는 2년 만에 30만 부 이상 인쇄되어 그를 읽을 수 있는 지식인들에게 퍼져나갔다. 183. 그는 AD라는 자신의 이니셜을 겹쳐 작품 서명으로 사용했으며 2번의 이탈리아 여행과 1번의 플랑드르 여행에서 마주친 동식물과 도시의 풍경을 치밀하게 묘사한 그림을 남겼다. 그는 풍경이나 정물은 성화나 초상화의 배경에 불과했던 동시대의 흐름을 거부하고 풍경과 정물 그 자체를 독립된 예술작품으로 간주했다. 자연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 있는 진실을 만날 수 있으며 자연에서 벗어나 멋대로 그림을 그리는 것은 어리석은 실수라고 말하기도 했다. 뒤로는 종교적 역사적 맥락에서 벗어난 자연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발견한 것이다. 185. 이 시기에 독일 회화에서 등장한 두드러진 특징은 자연을 꾸미지 않고 그대로 해석한 풍경화다.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등 로마 르네상스의 대가들은 풍경을 거의 그리지 않았다. 유명한 비너스의 탄생에서 알 수 있듯이 보티첼리는 풍경을 그리는 행위를 아예 멸시했다. 자연에 대한 관찰을 중시한 다빈치의 풍경 역시 사실적이라기보다는 그림의 주제가 갖는 신비로움을 한층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같은 시기 독일에서는 풍경 자체를 그림의 주제로 삼는 본격적인 풍경화가 태어나고 있었다. 185. 카톨릭 교회에서 미술이 차지했던 위치는 개신교 예배의 음악으로 넘어갔다. 카톨릭 교회는 음악에 큰 관심이 없었다. 반면 루터는 음악적 재능이야말로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가장 고귀한 재능이라고 여겼다. 루터가 숨어서 라틴어 성서를 독일어로 번역했던 바르트부르크 성이 있는 도시 아이젠나흐에서 1685년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가 태어났다. 187. 바흐 가문은 대대로 음악가를 배출한 독실한 루터교 가문이었다. 바흐는 어린 시절부터 맏형 요한 야콥에게 오르간과 작곡을 배웠다. 10대 초반 차례로 부모를 잃은 경험은 그를 종교의 세계로 깊이 끌어들였다. 바흐는 자신의 첫 번째 직장인 바이마르 궁정 교회의 오르간 연주자 시절부터 루터가 작곡한 36곡의 코랄을 연구했다. 교회 음악은 이후 그의 남은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 187. 괴텐 궁정 시기에 바흐는 비발디의 협주곡을 비롯한 이탈리아 음악의 생동감과 활기, 세련됨에 깊이 끌리고 있었다. 그는 비발디의 악보를 베끼거나 그의 바이올린 곡들을 하프시코드 곡으로 편곡하여 하며 이탈리아의 부드러운 선율을 익혔다. 이때 작곡된 소나타 협주곡들은 놀라울 정도로 자유분방하고 유연하며 따스한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이러한 바흐의 자유롭고 인간적인 경향의 곡들은 그가 1723년 라이프지히 성성 토마스 교회의 칸토르로 직장을 옮기면서 다시 변화하게 된다. 바흐가 라이프치히로 옮겨간 지 반세기 후인 18세기 말 진정한 독일인의 문화가 드디어 아이젠하흐 인근 바이마르에서 꽃피기 시작했다. 188. 흔히 괴테하면 그의 생가가 있는 프랑크푸르트를 떠올리지만 괴테의 문학 활동 대부분이 이루어진 것은 바이마르다.
이 도시에서 태어난 바이마르 고전주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유산의 하나로 선정되어 있다. 정치 종교적인 이유로 인해 수백여 개의 공국으로 쪼개져 있던 독일의 정신과 영혼은 바이마르에서 비로소 본격적인 문화로 피어났다. 189. 소설의 성공으로 유명인사가 된 괴테는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작센 바이마르 아이제나흐 공국 아우구스투 공작의 초청을 받아들여 1775년 바이마르로 이주했다. 애당초 바이마르에 그리 오래 살 생각이 없었던 괴테는 이곳에서 추밀 참사관을 비롯한 각종 강요직과 궁정, 극장장 등을 맡으며 바이마르 궁정의 주요 인사로 자리를 잡게 된다. 이후 3년여간의 이탈리아 체류를 제외하면 괴테는 남은 생애 전부를 바이마르에서 보내면서 에그몬트 비레름 마이터의 수업시대 비레름 마이스터의 편력시대 서동 시집 등을 썼다. 191. 젊은 괴테의 천재적 재능을 알아보고 그를 바이마르로 초빙하도록 아들을 설득한 이도 아말리아 공비였다. 아우구스토트 공과 아말리아 공비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괴테는 바이마르의 오페라 극장을 짓고 실러와 합세해 바이마르 고전주의의 꽃을 피우게 된다. 191. 파우스트를 통해 괴테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완벽하게 충족될 수 있는 욕망은 없다는 것, 그리고 노력하는 이는 비록 실패하더라도 신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악마와 영혼을 놓고 거래하는 파우스트 박사의 이야기는 확실히 낭만적이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신에게 구의하는 박사의 모습을 그림으로써 괴테는 고전주의자의 영역을 고수하고 있다. 문학은 물론이고 과학과 철학, 음악, 미술까지도 정복하려 했던 괴테는 지적 욕망으로 불타는 파우스트 박사의 또 다른 모습 같기도 하다. 192. 괴테가 활동하던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초반 바이마르는 독일의 아테네로 부상했다. 300여 개 공국들이 저마다 이웃한 강국 프랑스나 오스트리아의 흉내를 낸 궁정을 건설하는 데 골몰하는 동안, 다시 말해 강대국의 아류로만 존재하던 동안, 바이마르에서는 자국의 문화를 찾으려는 진지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아우구스트 공의 해안과 작가인 동시에 뛰어난 정치가이기도 했던 괴테의 다재다능한 능력이 서로 만나 상승작용을 일으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괴테는 작가로서의 열망 못지않게 정치적 야심도 컸던 사람이다. 192. 1723년 바흐는 두 번째 아내 안나 막달레나 그리고 5명의 아이를 데리고 쾌텐을 떠나 라이프치히로 왔다. 당시 라이프치히는 인구 2만의 제법 큰 규모로 권위 있는 대학에 있는 도시이자 개신교의 보루 같았다. 바흐가 이곳에서 얻은 새 직장은 라이프치히 성토마스 교회의 칸토로 자리였다. 성토마스 교회 칸토르는 라이프치히 모든 교회의 음악을 총괄하는 역할을 이기도 했다. 그러나 사실 바흐는 괴텐 궁전에서 받던 봉급의 4분의 1만을 받는 조건으로 라이프치히에 왔다. 바흐가 더 나은 봉급을 마다하고 라이프치히로 간 것은 괴텐 궁정에서는 종교음악을 작곡할 필요도 오르간을 연주할 기회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바흐는 자신의 능력을 바쳐야 할 곳은 종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